특별검사부 이윤재입니다. 피고인 이상민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최종 의견 및 구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및 증거관계, 양형 요소, 구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먼저 전체 범행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중 내란 전체 범죄는 크게 국회 폭동, 체포조 운용, 선관위 폭동, 언론사 및 야당 봉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국회 폭동은 경찰 기동대, 특전사 및 수방사 등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하였다는 것이고, 체포조 운용은 방첩사 및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동원해 정치인, 전직 대법원장 등 요인을 체포하려 하였다는 것이며, 선관위 폭동은 정보사, 특전사, 방첩사 등을 동원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탈취하고 직원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담한 언론사 등 봉쇄는 경찰 및 소방 등을 동원해 당시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 등을 봉쇄하려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국회, 야당 당사, 언론사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기재 문건이 행안부 장관인 피고인과 행안부 소속 경찰청장에게 교부됨으로써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균 검사입니다. 피고인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충안고등학교를 12회로 졸업한 후 1986년 겨울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21년 11월경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으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피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12일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된 다음 그때부터 2024년 12월 8일까지 재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피고인은 격주로 진행되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및 연초 업무보고, 그 외 수시로 이루어진 경찰 인사 관련 보고, 행안부 업무 관련 보고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면하였습니다. 한편 국회는 2022년 12월 11일경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행안부 장관인 피고인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2023년 2월 8일 같은 이유로 다시 탄핵 소추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별다른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재직한 국무위원이 되었는데, 이처럼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최측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은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국무위원과 감사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거나 발의하려 하였으며,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앞서 설명드린 국회 봉쇄, 선관위 점거, 야당 당사 점거 시도,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및 폐쇄 시도,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조 운용 등 조치를 시행하거나 시행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같은 날 23시 23분경에는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 제1호가 공고되었는데, 여기에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이었던 피고인은 국무회의 서무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치안, 소방 등 국민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소방청을 각 소속 외청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 법제상 국방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2명뿐인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며, 경찰법과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을 경찰청장의 상관으로 표현하며 지휘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증언하였고, 허석권 소방청장 역시 행안부 장관을 소방청장의 상사로 표현하며 지시를 받는 관계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즉, 규범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 피고인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지위를 살펴보았고 피고인의 2024년 12월 3일 당시 행적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울산에서 진행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통합 김장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위 행사는 행안부 장관 외에 농림식품부 장관과 울산시장을 포함하여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 총 1,4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로서 만찬까지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년 12월 3일, 즉 비상계엄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국무회의를 마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한 후 국민통합 김장 행사 만찬에 참석하지 않고 17시경 혼자 이석하여 농림부 장관을 남겨둔 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피고인이 서울로 돌아오고 있을 무렵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9시 30분경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조주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을 만나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꽃, 24시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시간대별 봉쇄 계획이 적힌 문건을 나눠주었고 이후 대통령실에서 피고인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건을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20시 36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하는데 피고인은 비상계엄 직전에 보시는 표와 같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가장 먼저 전화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시사항을 전달할 장관들 위주로 대통령실로 오라고 호출하면서 피고인 및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21시경 먼저 호출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대접견실 등에서 대기하다가 안내를 받아 집무실로 들어간 것과 달리 피고인은 그러한 대기 과정 없이 바로 안내를 받아 집무실로 들어갑니다. 즉 오직 피고인만 약속한 듯 대접견실이 아니라 화면 우측에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로 바로 입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인 측은 최상목 장관 역시도 집무실로 바로 입실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CCTV 영상에 의할 때 최상목 장관은 21시경 최초로 소집된 국무위원이 아니라 22시경에 뒤늦게 호출된 국무위원으로서 별도 지시 등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21시경 호출한 국무위원들 중 집무실로 바로 들어간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합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 윤석열 대통령은 피고인에게는 언론사 단전 단수에 관한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주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재외공간 관련 지시 문건을 건네주었으며 그 외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및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비상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러한 내용의 문건이 존재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이와 같이 인정을 하였습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역시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 부처별로 한 장씩 총 6장에서 7장의 문건을 준비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김용현 장관이 그 문건 교부 대상자로 특정한 장관 중에는 명확히 피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은 그 문건의 목적은 계엄 시 부처별로 필요한 협조를 지시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받았던 문건에는 이와 같이 하단에 숫자 8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전 1부터 7쪽에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먼저 집무실에 온 계엄 관련 장관들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이와 같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문건을 받은 장소로서 대통령 집무실을 특정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집무실에 외교부 장관보다 먼저 도착하였고 외교부 장관과 함께 나올 때까지 외교부 장관 및 윤 대통령과 함께 집무실에 있었으며 외교부 장관은 피고인과 함께 나올 당시 그 문건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집무실 내 원탁은 이와 같이 원형 형태로서 모두가 서로의 행동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태열 장관의 증언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조태열 장관에게 지시 문건을 원탁 위에서 던지듯이 넘겨주었으므로 이러한 문건을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보지 못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상목 기재부 장관 역시 대잡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은 사실을 이와 같이 인정하였는데 CCTV 영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이 문건을 받는 모습조차도 보지 못하였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습니다. 다른 장관들이 지시사항에 적힌 문건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는 모습을 피고인이 이렇게 위증 범행을 범하면서까지 모른 척하는 이유는 바로 피고인도 그러한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사항을 실행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지시받은 문건의 내용은 그 문건을 작성한 김용현 장관, 피고인과 같은 문건을 받은 조주호 경찰청장 및 그 배우자, 김봉식 서울청장의 증언 등으로 확인됩니다. 먼저 김용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조주호 김봉식에 건네준 문건에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라고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선관위 MBC 등 언론사도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준 문건은 조지호 김봉식과 같았다고도 증언하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김용현과 마찬가지로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라고 기재된 문건을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며 조지호 청장의 배우자는 조지호 청장이 가지고 온 종이에 MBC 등 언론사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 증언 역시 이와 일치합니다. 김봉식 청장은 대통령으로부터 2014년 12월 3일 저녁 안가에서 조지호 청장과 동일한 문건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한편 해당 문건에 22시 국회 부분이 있었던 사실은 명확히 기억이 나고 MBC, 여론조사기관 꽃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